안녕하세요. 7주차 수업이네요. 화장품 성분 분석 및 효능 평가 7주차 수업입니다. 기존에 했었던 수업들에서 많이 스트레스들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성분을 맨 처음에 공부하고 그럴 때 좀 정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었거든요. 처음 듣는 그 성분 명에 거기다가 또 익숙하지 않은 영어 그 단어들에다가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화장품 성분 분석을 하기 전에 화학적인 그 화장품 화학 정도를 좀 알고 이 수업을 들으셨으면 좀 더 이해가 좋으셨을 텐데, 그래서 최대한 많은 성분들을 조금 접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 성분이 맨 첫 시간하고 지금하고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그래도 입에 좀 착착 달라붙은 그런 성분들이 몇 개는 생기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요, 좀 느긋하게 수업을 들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익숙히 알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화장품들 중에서 기존의 수업은 페이스 위주의 그런 성분들이 주를 이루었다고 하면, 물론 거기에도 바디 성분들도 전체적으로 성분을 저희가 다 봤으니까요. 오늘은 이제 페이스, 그 다음에 바디, 헤어, 그 다음에 치아까지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성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천연 향료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천연 향료 중에서도 아로마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오늘은 합성 향료 있죠? 합성 향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작년하고는 완전히 다른 법령이 생겨서 1학기 때 꼭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성분 명을 사실은 좀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암기라는 게 사실은 좀 별로잖아요.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시간마다 계속 제가 언급을 하고 반복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소리내서 따라 하시고 그러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비교적.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할 화장품 성분표를 보는 방법들 보시면 이제 화장품을 내가 선택할 때 그 성분을 본인 스스로 어떠한 도움도 없이 이거 어떤 성분이 들어있구나, 이 성분은 어떤 역할을 내 피부에 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계획이 세워지고 정보를 가지고 있으시게 되면 훨씬 화장품을 살 때 재미있거든요. 재미있고 또 굉장히 든든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성분 중에서도 오늘은 향료의 인공향료, 그리고 인체용 세제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성분 분석, 그 다음에 효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 성분명도 기억을 하고 효능들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시려면 사실은 몇 가지의 그 제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방법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대면 수업이 가능하게 되는 날 우리가 한번 기회가 닿는다면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화장품을 만들 때 어떤 성분을 여기에 넣었고 그 배합이 어땠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믹싱을 했고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 훨씬 성분이나 아니면 화장품 만드는 법까지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고는 있지만 집에서 수업을 들으실 때도 좀 소리 내서,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소리내서 성분을 자꾸 읽어버릇 하시면 조금 우리가 또 뷰티 전문가로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 목차 보시면요, 인공향료, 그래서 착향제입니다. 향료 성분이고요. 2번 같은 경우가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이 부분이 예년과 너무 달라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체용 세제, 여러분들이 익숙해 하시는 비누, 샴푸, 린스, 바디 클린저, 페이스 클린저, 치약까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꼭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에는 어떤 성분들이 또 들어있는지 한번 실제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이라는 게요, 우리 그 주변에서 사실은 언제든지 굉장히 사람의 심리를 뭐 불안하게 할 수도 있고 편안하게 할 수도 있고 기분을 좋게 해줄 수도 있는 게 향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천연향을 봤는데 주변에 사실 인공향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천연향이 있고 인공향이 있는데 그냥 천연향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인공향을 만들까요? 그냥 다양한 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럴까요? 천연향은 사실 대량 생산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값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인공향료, 특히 석유나 이런 곳에서 추출하고 그걸 다시 인공화시키는,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어때요? 인공향료는 가격이 저렴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공향료 자체를 사실은 나쁘다, 아니면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어느 그런 이론도 있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인공향료가 우리 옆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향기라는 건 사실 그렇잖아요. 굉장히 좋은 향수를 맡았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향기라는 게 눈으로 보는 게 가장 첫 번째 자극이 되고요. 두 번째 자극이 후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기 자체가 만약에 없는 삶이라면 좀 재미없고 무료할 거예요. 만약 인류가 최초로 처음부터 향기를 아예 못 맡았다, 그럼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향기라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인공향 역시도 우리가 향수 마니아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향수를 아주 새로운 향수를 만들기도 하고 역사가 깊은 향수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천연향수, 천연향료가 우수하다라고만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향이라는 게 특히 인공향이라는 건 매일 우리가 그 향을 맡게 되면 뇌에 자극을 주고요. 그리고 그 뇌 자극을 통해서 피부 트러블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가끔씩 뿌리는 향수 굉장히 좋지만 매일매일 같은 향을 똑같이 맡게 됐을 땐 분명히 뭔가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얼마 전이었죠. 몇 년 전에 가습기, 그죠? 가습기 이런 탈취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인공향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없지만 주의해야 될 부분은 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예전에는요, 화장품의 향기에 대한 것, 그 향료에 대한 것을 명시는 해라 이렇게 권장을 했지 그거를 법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법제화시키지는 않아서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써도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약간 무리가 있었는데 이게 작년 12월 31일부로 끝났고요. 그리고 2020년 올해 1월 1일부터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료를 꼭 적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향료를 전성분에 꼭 적어야 되냐면요.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예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은 클렌징이나 이런 제품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제품에는요, 0.01%를 초과했을 때는 꼭 그 향료를 적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들은 크림류랄지 앰플류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일 경우에는 0.001%만 초과가 돼도 기재를 꼭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향료라고 했으면 지금은 향료 중에서 어떤 건지를 다시 전성분에 기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법이 더 타이트해졌고, 그리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 2019년 8월에 제품을 생산을 했어요. 그런데 2020년 1월부로 전성분에 향료의 구체적인 그 성분명을 적으라고 했죠. 자,
2020년 1월 1일 전에 만들었던 제품에는 사실은 모든 제품을 회수해서 다시 전성분 스티커를 붙이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2020년 1월 1일부로 그 이후로 생산된 제품들에 이제 이런 규칙이, 법령이 포함이 됩니다. 자, 모든 제품에 뭐 0.01% 아니면 0.001%가 들어갔다고 해서 다 기입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25가지의 유해한 향료를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자, 25가지 보이시죠? 여기서 특히 우리 뭐 유제놀이나 뭐 시트로넬롤, 리모넨, 제라니올 뭐 이런 애들은요 정말 웬만한 화장품에는 거의 들어가는 향료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말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25가지 향료가 들어간 제품은 모두 나쁜 제품이냐? 절대 사면 안 되겠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보시면요. 자, 화장품의 알레르기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유발 성분이 표시되는 거 알아? 하면서 한국소비자원에서 그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알레르기 유발 성분 자체는 해롭거나 피해야 하는 성분은 아닙니다. 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나는 우유를 먹으면 이제 막 설사를 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내 친구는 안 그래. 그럼 우유라는 게 유해한 성분일까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또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대추 있죠. 대추 알레르기가 저한테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먹었더니 입술이 이만해지더라고요. 그런 알레르기. 하지만 우리 다른 가족들은 다 멀쩡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25가지의 유해한 그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가정에 명시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나는 피부가 건강하고 전혀 무리가 없다라면 이 25가지 향료 중에서 몇 가지가 들어가도 그 제품은 나쁜 제품도 아니고 플러스 내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민하거나 알레르기 그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피부 타입일 때 유념을 하라는 의미로 25가지 향료 성분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요. 자, 그러면 이 알레르기,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닌데 왜 알레르기 성분 25가지를 정해놨냐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밀가루를 먹으면 또 그래. 근데 밀단백을 이용한 화장품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유가 들어간 그 뭐 제품들도 많고요. 거기에 뭐 예를 들면 견과류의 오일을 우리가 추출을 해서 사용을 했다거나, 근데 땅콩 알러지 이렇게 뭐 그런 견과류 알러지 있으신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제품을 구매를 할 때 조금 안전하게,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화장품에 그 향료가 들어갔는데 일시적으로 알레르기 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알레르기 반응이 이제 점차 없어진다라면 그건 맨 처음에 그 제품을 바꾸면서 피부가 익숙해지기 위한 그런 준비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 그 다음날 더 심해지고 그 다음날 더 심해지고 그 다음날 더 심해진다라면 이건 제품 안에 있는 어떤 성분과 내 피부가 맞지 않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을 중단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제품이 성분을 봤는데 뭐 다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한 가지 성분이 좀 그 향료가 좀 걸린단 말이야. 그럴 경우에는요, 테스트를 할 수 있거든요. 내 피부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어느 쪽에 하냐면요, 피부가 약한 쪽에 합니다.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약한 부분 있죠. 이런 부분, 여기 안쪽, 그리고 요 귀 뒷부분들도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직접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테스트를 뭐라고 했죠? 패치 테스트라고 하죠. 그리고 등 쪽 있죠. 등 쪽에도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제품을 막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향료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등에다 붙여놓고 이거를
떼자마자가 아니고요. 좀 놔둡니다. 그래서 48시간 이상, 그러니까 이틀이죠. 이틀 정도를 뭐 붙여놨다가 뗐다가 붙여놨다가 뗐다가 하면서 피부의 상태를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패치 테스트를 통해서 알레르기 유무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25가지 향료 성분 중에서도 시중에 굉장히 많이 시중에 화장품 중에서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자주 그 제품 회사에서 사용하는 향료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25가지를 내가 솔직히 다 암기하기는 어렵잖아요. 지금은 솔직히 성분 자체 명도 약간 어려운데 그 25가지를 다 암기한다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많이 들어가는 요 몇 가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내가 제품을 고를 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민감한 피부다, 뭐 제품만 살짝 바꿔줘도 붉어지고 뭐 간지럽고 뭐 예를 들어 뭐 이렇다라고 한다면 특히 향료가 없는 제품이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이 없는 제품을 찾기가 어렵다라면 특히나 이 성분들 리모넨, 리날롤, 제라니올, 시트랄, 유제놀, 이소유제놀, 시트로네롤 요런 애들은 꼭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성분들이 절대적으로 모두 나쁜 성분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한테 굉장히 향기로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기분을 좋게 하고 그리고 차분하게 해주고 상쾌하게 해주고 이런 굉장히 좋은 그런 순 기능도 있습니다만 내가 예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하면 유의해서 조심해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기존에는 A, B, C, D라는 성분을 넣어요. A라는 성분, B라는 성분, C라는 성분, D라는 성분을 넣고 그 다음에 향료를 넣고 그냥 거기에서 전성분 표시는 끝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언제부터요? 2020년 1월 1일부터 생산되는 제품들에는 만약에 그 25가지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됐다라고 하면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높은 함량 순으로 적어줍니다. A, B, C, D, 향료 다음에 리모넨이 들어갔으면 리모넨, 시트랄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적어줍니다. 만약에 시트랄이 더 많이 함량이 됐다고 하면 리모넨 앞에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해한 그 화장품의 성분의 그 향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향이라는 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무향이 있고 무첨가가 있거든요. 무향 화장품에 향이 없어요. 무첨가는 또 뭘까요? 무첨가는 정말 향기를 아예 안 넣는 거예요. 무향이라고 하면요, 뭐가 있냐면 제품 자체에 뭐 예를 들어서 솔잎 추출물을 넣었어요. 오렌지 추출물을 넣었어요. 제품 안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솔잎 향도 나고 오렌지 향도 어쩔 수 없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솔잎하고 오렌지하고 잘 궁합이 맞아서 너무 향기로우면 참 다행인데 두 향기가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그런 향기가 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향을 빼줘야죠. 그래서 이 향을 빼기 위해서 다른 첨가물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도 다시 정확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천연향,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인공향, 그래서 향료에 대해서 여기까지 짚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로 우리가 비누 먼저 볼게요. 비누가 그 역사가 되게 재밌는데 역사를 한번 볼까요? 그냥 옛날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하고 뭐 눈을 잠깐 감으셔도 좋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7,000년 전 비옥한 나일강 델타 지역의 세계 최고의 문화의 발상지라고 불리는 이집트에서는 사람들이 목욕하는 일을 신성한 행위로 여겼대요. 그래서 흐르는 나일강물에 몸을 담그고요. 천연 탄산소다로 몸을 문질러요. 그 다음에 화푸라고 하는 점토를 개서 굳힌 물건으로 점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럽이 되겠죠.
그걸로 몸을 깨끗이 씻은 후 피부에 기름을 바릅니다. 향기 나는 기름. 그래서 각질을 제거하고 그리고 보습까지도. 그래서 건강과 장수의 비결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발상이 돼서요. 또 어떤 게 있냐? 2500년 전으로 추정되는 점토판에는 비누의 제조법과 용도가 또 적혀 있었다고 해요. 유황 비누를 사용했다거나 비누를 기름 1리터와 탄산칼슘 5.5리터로 제조하였다는 처방이 적혀 있었대요. 기원전 2500년 전에요.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사용했었던, 그 유황 비누를 사용했었던, 그 기원전 2500년 전에는요, 어떻게, 이 비누를 만들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에다 탄산칼슘을 섞기도 하고요. 또, 그 탄산칼슘을 열대의 콩, 그 다음에 뭐 대추, 야자, 솔방울, 이런 것들을 태워요. 그럼 재가 나오겠죠. 그죠? 그 타고난 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산칼슘과 기름을 섞을 때 이 탄산칼슘을 그 타고난 재 있죠. 그런 것들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이 많아야 우리가 탄산칼슘을 그 당시 사람들이 탄산칼슘을 많이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위한 뭐 제사도 지내고 제도 지내고 네,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시대로 가면요, 사포 언덕에서 양을 구워서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는데, 양을 구울 때 생긴 기름이 타고 남은 나무재랑 섞여요. 그 양을 이렇게 구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에서 기름이 떨어지고 당연히 나무재도 떨어지겠죠. 얘네들이 섞여서 땅에 스며들고 비가 내리니까 이게 어디로 가요? 강으로 가요. 강으로 갔는데 그 강가에서 세탁을 했던 사람들이 너무 때가 잘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그 사포라는 땅에서 나온 그 영어명, 비누의 영어명이 소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요. 특히나 미국에 그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실어준 게 1791년 프랑스의 화학자 니콜라스 르비앙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다제 이런 것들을 뭐 그 다음에 소디오 카르보네이트를 만드는 공정을 발명하게 되면서 이제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되게 되죠. 그래서 1840년대에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종의 하나가 비누 산업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냥 뭐 옛날 얘기처럼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비누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죠? 주로 세정에 사용되는 고급 지방산의 수용성 알칼리 금속염이다. 샴푸, 린스, 바디, 페이스 클렌징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 전에는 어땠어요? 비누 한 가지였죠. 그래서 그때는 비누의 중요성이 굉장히 컸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소비가 좀 떨어지고 있죠. 왜냐면 얼굴을 비누로 씻는 경우들은 지금 많지 않잖아요. 뭐 폼 클렌저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클렌저들이 페이스용으로 나오니까요. 자, 비누의 성분 및 사용. 자, 우지, 야자유, 미강유, 어유 등 동식물 유지로서 유지 원료에 따라 지방산의 종류와 조성이 달라지고 제조 후에 비누의 특성도 차이가 나겠죠. 예를 들어 뭐 식물성으로 했는지 동물성으로 했는지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겁니다. 자, 장점은요, 비누의 장점은 거품이 잘 나고요, 생분해가 잘 됩니다. 생분해가 잘 된다는 건 물에서 잘 희석이 된다는 거예요. 물에 잘 녹아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거품 내서 얼굴을 세안을 했는데 비누로 했을 때는 물이 흘러내려가서 강까지 가서 거기서 잘 분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요, 지난 6주차 수업까지 했을 때 경수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경수가 뭐예요? 물 안에 뭐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아니면 뭐 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물이죠. 이런 물에서는 거품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게 비누의 최대의 단점이죠. 뭐 비누는 화장비누, 글리세린 비누, 향비누 이렇게 쭉 나눠지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누는요, 비교적 내 온수에서 적당한 거품을 내면서 쾌적한 향이 나는 편입니다. 글리세린 비누는 일반 화장 비누와 거의 동일한 성분의 글리세린과 미네랄 오일, 설탕 등이 첨가돼서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고 세안 후 매끄럽고 촉촉한 느낌을 유지하며 투명한 것이 보통 글리세린 비누의 형태입니다. 향비누는 향을 넣었겠죠? 달콤한 꽃향기나 상큼한 과일향, 시원한 바다향 이런 것들을 넣어서 사용 후에도 향기가 계속 나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좋은 향을 계속 맡을 수 있으나 어떨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향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민감한 피부는 될 수 있으면 향 비누는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비누 중에서도 우리가 얼굴 세안할 때 쓰는 비누가 실제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뭐 굳이 거품형 이런 펌프형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런 클렌징 비누에는요 스크럽 성분이 들어있어서 굳이 스크럽으로 지우고 다시 또 이중 세안을 할 필요가 없이 한 번에 화장을 지우면서 각질 제거까지 가능한 비누가 클렌징 비누입니다. 자, 약용 비누는요 한방 성분 그리고 천연 동식물 추출물이 들어간 그런 양리적인 역할, 그래서 다양한 그 원재료 약재에 따라서 그 하는 역할, 그 다음에 효능들이 달라지는 비누입니다. 자, 아로마 비누는요 아로마 오일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당연히 상쾌해지거나 심신이 안정되거나 좀 스트레스에서 조금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비누입니다. 자, 비누의 성분 및 브랜드별 정리. 일반 비누와 기능성 비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화장 비누 있고요. 클렌징 비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분들 보시면 쭉 한번 PPT 내용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보면 약용 비누, 한방 황토 비누, 정단 비누, 감초 비누, 그런 한방적인 그런 성분들이 들어간 비누들이고요. 천연 비누 있고요. 자, 보시면 성분들을 한번 눈으로 쓱 보셨을 것 같은데요. 비누에 공통 성분이 있습니다. 주성분은 팜오일이고요. 그 외에 정제수, 향료, 여러 가지 추출물, 글리세린이 들어갑니다. 자, 나한테 맞는 비누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누 종류 중에서도 최근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모양, 비누 공예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집에서 비누를 천연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참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예전에는 비누가 화장품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올해 들어서 비누가 화장품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화장품화 된 비누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잘 맞지 않는 비누를 계속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건강하지 못한 피부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용했을 때 피부에 자극이 오는 거는 당연히 피해 주시고, 세안 후 피부가 당긴다, 건조함을 일으킨다, 그런 비누도 피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누 같은 경우 잘 헹궈줘야 되고 잘 씻겨야 되겠죠. 그리고 인공적인 향이 있는 것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내가 정말 건강한 피부라면 어떻다고요? 괜찮습니다. 사용하셔도. 또 거품이 너무 많이 나는 그 비누들이 있잖아요. 볼 때는 되게 시원하죠. 거품 많이 나고 막 내 얼굴을 다 지저분한 것까지 씻어줄 것 같고 내 바디를 다 씻어줄 것 같지만 사실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우리 피부는 어떻다고요? 약산성이잖아요. 그래서 약산성, 우리 피부의 pH가 약산성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 비누를 사용해 주셔야지, 거품이 너무 많이 나는 경우들은 대부분 알칼리성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너무 많은 그 피지를 빼앗아 간다거나, 그리고 피부 장벽을 무너뜨린다거나, 그래서 맨 처음에 사용했을 때는 뽀득뽀득 되게 괜찮아 라고 생각 드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건조함 또는 예민함으로 갈 수가 있다, 피부가.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순하고 부드러운 비누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샴푸입니다. 샴푸 다 집에서 샴푸들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샴푸를요, 우리가 무슨 샴푸 이렇게 부르죠. 원래 샴푸의 의미는 비누 등의 세제를 사용해서 두피나 모발에 붙어있는 땀, 피지, 먼지 등을 씻어내는 이를 말합니다. 두피나 모발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두피 모발이 생길 수 있는 병의 감염을 예방하고 모발에 윤기를 주는 동시에 우리가 머리를 감으면서 마사지를 해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혈행, 이 두피, 피부, 이 머리에 피부 있죠? 여기에 혈액순환도 도와준다. 그 샴푸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샴푸의 성분, 일반적으로 샴푸의 성분은 주 계면 활성제, 보조 계면 활성제, 기타 등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샴푸 아마 수업을 이미 들으신 분들, 앞으로 듣거나 이미 뭐 샴푸를 한번 만들어 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샴푸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계면 활성제. 계면 활성제에는 알킬 황산염, 알킬 에테르 황산염, 그 다음에 양성 계면 활성제, 기포 증진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화제, 잘 섞이게 하는 거죠. 고급 지방산 글리콜 에스테르, 고분자 에멀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화면이 너무 작아서. 자, 그 다음에 하이드로트롭이라 그래서 알코올 계열입니다. 에틸알코올, 프로필렌 글리콜, 폴리에틸렌 글리콜, 글리세린. 뒤에 글리콜이 붙으면요, 알코올 계열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을 이렇게 볼 때, 글리콜이 너무 많아. 그럼 아마 여드름용이거나 지성용이거나 그럴 거예요. 나는 그냥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다라면 굳이 알코올이 많이 들어간 그런 화장품을 아실 필요는 없죠.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몰리언트, 유지, 고급 알코올 에스테르유, 라놀린 유도체, 프로틴 유도체, 스쿠알렌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증제, 셀룰로즈 유도체, PVA, 카보폴, PVP, 식염 있고요. 안식향산, 안식향산 에스테르, 솔빈산 등은 방부제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금속 차단제, pH 조절제, 첨가제, 살균제, 비듬 방지제, 토닉 이런 것들이 샴푸 안에 들어갑니다. 자, 샴푸를 볼게요. 형상별, 기능별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종류로는 식물성 샴푸가 있고 동물성 샴푸가 있습니다. 형상별로는 보이는 그대로예요. 투명 액상인 샴푸가 있고 유액상, 이렇게 하얀데 이렇게 액체 왔다 갔다 하는, 흔들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유액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림 타입, 겔상, 페이스상, 분말, 그 다음에 고형 샴푸 등도 있습니다. 기능별로 보면요, 일반형, 컨디셔닝형, 약용형, 특수형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자, 식물성이냐 동물성이냐는 사실은 크게 예를 들어 나는 좀 건강한 그 모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식물성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편리하시고요. 난 좀 손상도 되고 염색도 많이 했다라고 하면 동물성 원료가 들어간 샴푸가 도움이 됩니다. 자, 식물성 샴푸에는요, 필수 지방산과 아미노산, 그 다음에 지질, 사포닌, 각종 필수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식물 추출물로서 이러이러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비, 아르니카, 히페리컴, 그 다음에 마로니에, 하마멜리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피나 아니면 모발에 있는 지방을 제거해 주고요. 소염 진정, 탈수, 단백질 합성 작용, 그래서 새 세포가 형성되도록 도와주는 것 역시도 샴푸의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또 식물성 샴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펌 하잖아요. 헤어펌. 그래서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전에 사용하는 샴푸입니다. 막을 형성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pH는 5.5인데 식물성 샴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꼭 린스를 같이 사용해 주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동물성 샴푸는요, 단백질 샴푸인데요. 누에고치나 아니면 노른자, 계란의 난황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샴푸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깨끗이 세척을 해주고요. 그래서 그 두피도 깨끗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염증, 피로회복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동물성 샴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손상이 심하다거나 아니면 염색을 많이 했다거나 이런 그 모발에는 케라틴이라고 하는 모발 바깥쪽에 있는 부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헤어가 이렇게 갈라지고 그러면 케라틴이 이렇게 분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케라틴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는 게 동물성 샴푸입니다. 그래서 내가 샴푸를 선택할 때 내 헤어 그 상태가, 모발의 상태가 뭐 많이 갈라짐이 있고, 그리고 뭐 푸석푸석하고 그렇다면 동물성 쪽으로. 그런데 내 모발이 좀 깨끗하고, 그 다음에 좀 건강한 편이다라고 하면 식물성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잘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보시면요. 일반 샴푸의 경우 전성분입니다. 한번 쭉 볼게요. 정제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나요?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그죠? 글라이콜, 디스테, 아레이트. 그 다음에 쭉쭉쭉쭉 있죠. 눈에 조금 이제 익숙해지셨을까요? 성분이. 그 다음 제품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장입니다. 엘라스틴 제품이에요. 또 여기 또 있네요. 정제수,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또 있네요. 그죠? 그 뒤는 살짝 다르지만요. 디메치콘도 보이고요. 세 번째 펜틴. 뭐 제품 홍보는 아닙니다. 그냥 성분이 어떤지를 보는 거고요. 한번 눈으로 쭉 훑어보세요. 자, 이렇게 샴푸의 세 가지, 일반 샴푸를 봤더니요. 일반 샴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정제수, 아까 말씀드린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글라이콜, 디스테아레이트, 디메치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긴장하셔야죠. 그죠? 엄청 깁니다. 구아 하이드록시 프로필 라우디모늄 클로라이드, 라우리스, 소듐 클로라이드, 메칠 클로이소치 아졸리논. 메칠 클로이소치 아졸리논은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소듐, 벤조에이트, 메칠 이소치 아졸리논.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손상 샴푸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어떤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손상이니까 동물성, 그죠? 동물성 원료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역시 여기도 정제수,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미장센인데요. 쭉 한번 보세요. 천천히 눈으로 읽으시면서 입으로도 여러 번 이렇게 따라서 해주시면 훨씬 효과적이고 그리고 훨씬 기억에 많이 남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리엔 거를 보면요. 앞부분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앞으로 혹시 샴푸를 만드실 기회가 있거나 뭐 실습을 하던 아니면 내가 진짜 제품을 생산해서 뭐 판매를 하든 그럴 때에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사항도 각 제품별로 좀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손상 샴푸의 공통 성분이 있습니다. 역시 정제수, 또 긴장해야죠. 구아 하이드록시 프로팔라 트리모닌 클로라이드 들어가고요. 디메치콘, 일반 샴푸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많죠. 메칠 클로로이 소치아졸리온, 시트릭 애시드, 소듐 클로라이드, 소듐 라우설페이트, 그 다음에 코카미도도 계속 반복이 됐었죠. 코카미도, 프로필베타인, 암모늄 라우리설페이트, 향료. 그런데 보면 그 성분표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 손상 케어 샴푸에 일반 케어보다 더 많은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슈퍼마켓에 가셔서 일반 케어용, 뭐 예를 들어
두피 케어용 내지는 손상 모발용은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들고 한번 성분표를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손상 모발용이 전성분이 훨씬 깁니다. 이 손상 모발용 그리고 일반 모발용 이런 두 개의 샴푸에 꼭 다 들어가는 애가 있어요. 공통 성분입니다. 정제수,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디메티콘, 소듐 클로라이드, 메칠 클로이소치아졸리논, 소듐 벤조이트, 메칠 이소치아졸리논, 향료 이렇게요. 향료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별히 무리가 없다라면 두피 자체에 우리 피부에서 냄새가 많이 나진